네, 서두에 조금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렵게 여기까지 클라우드까지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얘기하는 상황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시기인데요.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클라우드를 좀 더 클라우드답게 쓰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될 텐데 특별히 온프라미스 기존 IDC에서 서버를 만약에 구성했던 3티어 예전과 동일하게 만약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을 한다면 사실상 클라우드가 이점이 많지만 그 정말 더 큰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IDC에서 클라우드로 옮겨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막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는 것 또한 대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왓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Y라는 차원인데요. 클라우드가 만약에 편의성을 줬고 속도를 줬고 그다음에 자원의 효율성을 줬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게 됐을 때 안정성이라든가 조금 더 나은 효율성 그리고 그것들이 더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도입했을 때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기반 기술 도입 및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인데요. 조금 네이티브가 뭔가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떤 그 네이티브 출신이다, 네이티브다. 요즘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네이티브라는 게 왠지 그 태생 이런 좀 어감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각자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되는 건가? 근데 단순히 만약에 VM을 띄우고 거기에 커다란 용량의 서버를 하나 두고 DB도 뭐 오라클을 설치하고 기존처럼 사용한다면 그게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인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금 기술 정의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중심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쓰자라는 거거든요. 좀 더 맞게 클라우드답게. 그래서 개발 운영 그리고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고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몇 가지로 지금 뒤에 네 가지 정도로 간추릴 텐데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느슨한 결합이 되어지고 또 엔지니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CI/CD가 되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 그리고 정의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체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차원의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정의할 수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추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CNCF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컨테이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중간에 조금 자세한 얘기, 기술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컨테이너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를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것 자체가 완결성을 갖는 구조로 갖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API 호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루즐리 커플이라고 해서 느슨한 결합이기도 한데요. 각각이 기능을 갖고 서로 간에 호출을 해서 전체 서비스를 이룬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포에 대한 성능 최적화, 배포가 CI/CD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브옵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열거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라고 하면서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DevOps, CI/CD,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에 해당이 될 거고요. 요 네 가지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DevOps, CI/CD,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각각이 생각하는 정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좀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방식은 요 네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키텍처적인 측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은 API,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은 컨테이너, 운영적인 측면은 CI/CD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하나씩 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는 좀 정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API, 컨테이너, CI/CD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풀어갈 예정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좀 나누어서 관리하고 개발하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API는 이제 외부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기능인지를 알 수 있게 노출하고 그런 거 호출해 가지고 사용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컨테이너화라는 거는 기존에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VM으로 썼을 수 있는데요. 이게 VM 같은 경우는 OS들을 다 탑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원이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컨테이너화를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식성이에요. 확장성. 무슨 얘기냐면 기존 VM 같은 경우는 CSP 하나에 종속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로 했을 때 뭐 도커 기반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환경만 되면 거기서 빌드되어진 이미지들은 어디서나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멀티 클라우드 같이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의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해도 사용 바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성과 확장성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란 부분은 결국 CI가 Continuously Integration이고 CD가 Continuously Deploy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빌드되어지고 자동으로 배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건 서비스 업체들에서는 뭐 거의 100%다 싶을 정도로 다 자동화가 거의 되어 있는데요. 이러했던 이유가 자동화로 인해서 문제점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자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 측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서술식으로 좀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클라우드에서부터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유형이 이제 변화됐다라고 저희가 조금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1단계라는 거는 뭐 클라우드라기보다는 기존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IDC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두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사용했던 기존 방식. 그리고 2단계 클라우드, IaaS죠. 대표적으로 사실 AWS든 애저든 가장 처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EC2라고 해서 VM이었어요. VM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선 편리함을 줬고 사용한 만큼이라는 표현이 되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들에서는 기존 시스템들을 그대로 올리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온프라미스에서 했던 방식과 유사한 형태고 그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한다라는 관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가 중심이 되어지고요. 인프라 개념에서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MSA,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 관리한다는 차원은 DevOps와 CI/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좀 더 클라우드처럼 잘 쓰자라는 층화 단계,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을 뭐 사스형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스형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한다든지 하는
좀 발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어떤 요소들이 있나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한번 더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까 방금 물리적인 그런 그 컨셉의 변화, 흐름이라고 하면은 IaaS, PaaS, SaaS라는 형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도 IaaS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그대로 서비스형으로 제공했다고 하면요. Paa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그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aaS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서비스형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클라우드 형태에서도, 클라우드 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VM, 컨테이너, 그런 서비스, 서버리스라든가 아니면 SaaS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버리스라는 말 자체도 자체에는 서버리스가 있어서 마치 이제 서버가 없는 것처럼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물리적 서버는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물리적 서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가상 서버를 제공한 것과 서버리스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상으로 서버를 제공한다면 VM이라고 하면은 VM 하나를 내가 접속해서 실제 내가 뭐 리눅스 서버 같은 것에 접속한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물리적 장비 하나를 쓰듯이.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고 컨테이너 기반이 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명령어들을 통해서 서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좀 차이는 개발 코드를 올려서 그 서버가 어디서 구동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확장성을 갖는 거고요. 그게 API들 기반으로 이제 호출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 클라우드 용어로 엘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엘라스틱하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내가 사용한 만큼, 이거는 정말로 사용한 만큼이 해당이 되는 게 서버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더 짚어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온프라미스, 아이아스, 뭐 카스, 파스, 파스, 사스 뭐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온프라미스를 관리했고 만들었던 영역은 하드웨어부터 뭐 끝까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단계를 그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하드웨어 스택들을 한번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요, 가상화가 있고, OS가 있고, 미드웨어가 있고, 런타임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기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Ia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VM을 제공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OS 레벨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썼던 것처럼 뭐 미드웨어를 설치하고 뭐 탐캣을 설치하고 MySQL을 설치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카스는 컨테이너 환경까지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스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파스는 방금 얘기했던 서버리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드렸던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전체적인 클라우드 유형 말씀드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반 기술, 근데 결국은 처음에 정의하려고 했던 MSA, 그리고 컨테이너 CI/CD,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한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인데요. 뭐 결국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관점을 조금 다르게, 클라우드를 더 클라우드답게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관점, 그리고 컨테이너는 인프라 관점, 그리고 데브옵스, CI/CD는 운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단위로, 작은 기능으로 쪼개서 개발하고 운영하자라는 차원, 그리고 컨테이너는 기존 VM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변경해서 관리한다는 차원,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배포가 됩니다. 데브옵스 CI/CD 같은 경우는 결국 자동화라는 측면, 결국 이렇게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한 측면으로는 배포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기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치면 사실 회사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지금 대국민 서비스들을 하다 보면 그 요구사항이라는 거, 사용자 시나리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어떤 그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되나라는 그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빈도, 변경의 그 빈도가 많으냐라는 차원이 있었는데요. 특히 서비스 업체들에서 이렇게 선두로 바뀌었던 이유는 빠른 배포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실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봤을 때 배포가 그 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 시간도 걸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빌드를 자동화하고 배포를 이렇게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하나씩 조금 초반에 나왔던 장표이긴 한데 하나씩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 MSA는 결국은 그 모놀릭한 그 전체를 하나로 갖는 시스템에서 쪼개자라는 차원이라서,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은 기존이 가졌던 문제점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하나 발생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다음 배포 자체가 굉장히, 아까 4시간 걸렸다는 것이 한 시스템의 배포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MSA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각각이 갖는 쪼개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 다른 언어로 쓸 수 있다는 폴리그раф 관점에 굉장히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속성을 갖는다든지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대표적인 게 도커와 쿠버네티스 그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으로 컨테이너들이 구동될 수 있다라는 차원들, 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인데요. 데브옵스의 원래 사실 태생은 개발과 운영, 그러니까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이제 함께 한다라는 측면이었고, 이 이유가 이제 개발 관점과 운영 관점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뭔가를 계속 추가해야 됐고, 운영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더 높은 가치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함으로써 협업을 더 하게 되는 구조이고,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됐던 그 숙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추가해서 유저 스토리를 만들고, 그 유저 스토리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나가야 됐기 때문에 데브옵스는 자연스러운 어떤 조직 관점 그리고 운영 관점의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CI/CD는 재차 강조드리지만 개발 단계부터 배포까지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자라는 차원이고요. CI는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이고, 그래서 빌드 자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심지어 개발계 같은 경우는 소스를 올리면 커밋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 되게끔 해서 이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끔 하고요. 디플로이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배포, 서버까지. 기존에는 또 이것도 뭐 AA 역할자라고 해서 별도로 배포해주고 이랬었는데, 뭐 그분들이 이제 밤에 돌아가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들도 자동화해서 이렇게 배포되게끔 한다라는 기술적인 관점이 CI/CD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및 인프라 환경을 다시 이제 조망을 해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단위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배포 환경이라는 것이 인프라적으로는 카스, 그러니까 파스,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 그리고 배포는 CI/CD,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데브옵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이전 상태, 그리고 클라우드 사실은 구축을 했더라도 기존 VM 방식에서 컨테이너로 전환할 때에도 뭐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그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미드웨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DB도 있고 OS까지 포함해서 있을 거고, 하드웨어 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만을 옮긴다고 했을 때 아이아스였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과 미드웨어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미드웨어 같은 경우는 파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DD라고 해서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단위로 쪼갤 것인가, 그리고 너무 많이 쪼개는 것 또한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닐 수가 있어요. 복잡도가 올라가고 오히려 어떤 그 불필요한 장애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시나리오 관점으로 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단위로 서비스를 좀 쪼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컨테이너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은 좀 그 엘라스틱하게 더 많이 늘려서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정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그런 컨테이너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CI/CD나 데브옵스는 이제 배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얘기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뎁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꽤 유명한 그림인데요. 가트너에서 발표했었던 그 MSA 아키텍처에 대한 그 전체 한 모델인데요. 이게 제가 더 후에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제시된 모델이긴 한데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 봤을 때도 이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레퍼런스 모델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단부터 좀 보면요, 그 처음에 들어오는 쪽이 그 모바일 앱, 브라우저 앱, other 서비스가 있는 것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API, 그러니까 외부에서 호출하는 뭐 엔드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호출이 되어지는 쪽이고요. 거기서 제가 체크를 일부러 한 것이 API 게이트웨이. MSA에서 대표적으로 기술 중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서비스 메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서비스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의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요 색깔 있는 부분이 컨테이너들입니다. 실제 워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API들이 실제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 영역이고, 오른쪽 그 persistent 같은 경우는 DB입니다. DB는 컨테이너화 할지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은 고찰이 필요한데요. persistent다 보니까, persistent 같은 경우는 기존 VM을 쓰기도 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 RDS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기본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MSA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이 안 되어졌을 때 다른 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잡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더 가치를 더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퍼시스턴트 레이어로 별도로 관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에는 이런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CI/CD가 있습니다. 그 CI/CD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CI/CD가 결국 여기서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축 중에 하나인데요. 빌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고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이미지를 만들고 디플로이를 자동으로 하는
그러한 관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운영자 관점에서 데브옵스 차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잘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 같은 조직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게 컨테이너 기반이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되어졌을 때 어떤 기능들은 조금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기능들은 뭐 기존처럼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아까 전 강의 때 뭐 오토 스케일 얘기도 있었지만 오토 스케일이라는 거는 VM 자체를 여러 개로 만들거나 VM 자체를 용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컨셉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고려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IP라든가 뭐 세세하게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오토 스케일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현업의 측면이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안 될 이유가 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따로 만약에 서비스를 탑재했다면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리플리카라고 해서 여러 개로 늘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두 개의 컨테이너가 파드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바로 생성을 해주는 셀프 힐링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 에서 서비스를 쪼갠 것의 장점이고 이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컨테이너로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표적인 장점인데요.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폴리그랏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한 덩어리의 시스템을 쪼갰는데 단순히 한 덩어리를 5개로 쪼개는 차원이 아니라 그 쪼갤 때 정말 그 기능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의 언어로 개발되어야 했고 하나로 빌드되어야 됐고 DB도 한 통을 썼다면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쪼개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는 오라클, 어떤 서비스는 스팍, 어떤 서비스는 레디스, 몽고DB 같이 다양한 형태의 DB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오라클 라이센스 얘기는 현업에서는 항상 고민거리인데요. 이게 단순히 오라클을 뺄 수 있냐? 쉽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냐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MSA로 전환하는 관점에서 꼭 오라클이 아니어도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더 몽고DB라든가 다른 형태의 저장소가 더 유용하다면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로그인이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인 것들은 기존에 좀 안정화를 추구를 하고 뭐 통계 서비스 같은 데서 뭐 레디스 같이 메모리 기반 DB에서 빠른 액세스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최적화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처리를 빠르게 해야 된다. 스팍 같이 대용량 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인데요. 장애에 대한 격리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히스토리는 뭐 그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사에서도 왕왕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의 시스템들이 구동이 되다가 하나의 장애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맞았던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하나의 시스템을 죽더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말자. 그래서 뭐 거기서 그 테스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몽키 테스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그냥 서비스 하나를 실제 죽이기도 하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실제 운영하는 거를 일부러 다운시키는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과감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비를 위한 거였는데요. 그런 식의 전체가 연동되고 연관되어 있던 데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졌을 때는 하나의 서비스가 만약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격리하고 그거를 중단시켜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사상이기도 하고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한 기술을 한 번 더 언급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이렇게 MSA 그리고 컨테이너 이렇다 보니까 MSA로 구축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했던 장애 격리를 어떻게 시킬지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그냥 자바 개발자나 그냥 인프라 엔지니어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템플릿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네이티브하게 쓰자는 컨셉이었고 MSA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개발 관점 그리고 이렇게 운영 관점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배포 이런 부분들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몇 가지 요소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예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API 게이트웨이라든가 스프링 부트 앱, 스프링 부트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앱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갰을 때 형태 그리고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 MSA가 전체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요소 기술을 스프링에서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진입점 역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뒤에 있는 서비스와의 연결 관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마다 모든 것을 인증하고 인가해주고 그런 로깅 처리하는 공통적인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API 게이트웨이에서 함으로써 좀 더 개발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뒤에 서비스들에게 라우팅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인데요. 유레카 서버라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런 서비스들을 그 사상은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그런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서비스를 등록한다라고 하고 그 사용하는 그리고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레카 서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찾는다는 거는 API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최초의 요청은 사용자 기반이겠죠. 또는 또 다른 서비스일 텐데 거기서 요청을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회원정보 서비스를 찾고 그 회원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유레카 서버가 찾아주고 물론 사전에 서비스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찾아주고 서비스가 확인이 되고 이후에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거 기반은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장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장애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 갑자기 트래픽이 몰려서 전체 트래픽에 의해서 뭐 예전 과거를 보면 웹 서버가 다운되고 그 뒤에 와스가 다운되고 결국 DB가 다운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완전히 그쪽으로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지 않는 구조로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좀 간단한 표시이긴 한데요.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인프라 내에 있을 때는 보통 다른 전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것이 어딘가로 호출하는 구조 또는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야 했다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설정들을 좀 해서 어떤 기준이 됐을 때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 과거에는 계속 리트라이를 했다고 보면 그것이 응답이 계속 없는 것이 몇 회 또는 몇 분이 진행됐을 때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기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WS에서의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를 아마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API를 생성하고 또 게시해주고,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장점은 이 API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뒤에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긴 했는데요. 람다라는 서버리스, AWS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하고, EC2, EC2 같으면 VM 서비스고요. ECS, 여기 뭐 EKS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API를 손쉽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 게이트에는 인증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PI 버전 관리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버전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API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특정 트래픽이 계속 몰리는 것들을 좀 제한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그리고 그 OS가 있다고 하면은 가상 머신, 그 VM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가 있었고요.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는 아니지만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 그런 부분이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것이고, 하이퍼바이저는 여러 개의 VM을 띄워서 쓸 수 있게끔 해줬지만, 여기서의 차이점을 본다면요, 컨테이너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 중에 있지만 그 게스트 OS라는 부분이 빠지면서 효율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 효율적인 것들이 효율을 떠나서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도식화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VM에 있었던 그 각각의 OS들, 게스트 OS라고 하는데요. 게스트 OS가 다 빠지고 그 대신에 도커 엔진이 있으면서 하이퍼바이저와 그 게스트 OS가 빠진 도커 엔진과 그 위에서 컨테이너들로 기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반인 경우에는 각각 그 CSP별로 또는 쿠버네티스 만약에 그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지화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화한 것들이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을 이식성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효율성, 이런 OS들이 빠진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인 도커이고요. 도커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고, 도커 엔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쿠버네티스인데요.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오픈이 되어져서 저희도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스터와 크게 워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는 그 쿠버네티스는 이런 그 기준을 파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드들을 어느 서버, 이때 서버들은 노드라고 하는데요. 어느 노드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관리하고 스케줄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개념, 아까 셀프 힐링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쿠버네티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CD에 대한 얘기인데요. CI/CD도 한 축이었고요. 그 CI/CD는 그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이고, 빌드하고 배포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개발을 하고 나면 개발되어진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 저장소에
요즘 GitHub 많이 쓰는데요. GitHub에 푸시를 하게 되고 푸시를 하게 되면 빌드 도구들이 자동으로 빌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레드를 많이 쓰고 메이븐 같은 빌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빌드가 성공되어졌다면 이미지 푸시를 하고 그때 푸시된 이미지를 땡겨다가 배포 실제 서버가 설치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 도구를 만든다는 것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한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및 전환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동향 그리고 도입 사례 적합성 검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이 정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미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지금 서비스를 이루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아이아스에서 파스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중에 넷플릭스 사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사실은 당근마켓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AWS 쿠버네티스 그리고 배포 자동화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자 안내서에서 좀 발췌를 했던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러니까 기존 또는 신규 사업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클라우드 적합한지, 클라우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기존 시스템들을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시스템 유지, 그리고 클라우드 적용 대상이라면 이런 클라우드의 도입 검토 그리고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까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것도 아까 같은 출처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성을 활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 증가된다라는 차원이고 이런 식으로 질문지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또는 지금 만들어진 서비스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판단에 의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좀 도입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 많은 경우가 예스인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기존의 서비스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좀 유지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 실제 시스템을 좀 보면서 그 시스템의 상황에 맞게끔 한번 확인해 보시는 진행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